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왜 무거운 얘기냐. 그런데 이건 꼭 한번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인데 이 선진국가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국방, 안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정신문화입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문화와 경제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선진국 진입하고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가 뒤따르지 못하면 경제는 바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정신문화가 흐트러지면은 결국 경제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이데올로기 정체성 혼란을 빚고 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왜 빚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식민지 매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받았다는 건 뭐죠? 민주주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 기간만큼. 또 하나, 식민지 경험의 부수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분단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특히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게 세대별로 우리가 교육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하고 우리 다음 세대하고 또 다음 세대하고 교육 내용이 다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데올로기 정체성 혼란이 일어난다. 지금 엊그제 국회에서도 사회주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 정체성 부분에서 사회주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전부 다 한 학기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분량이 많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유튜브로 4번에 걸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우리가 어떻게 고수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바로 지금 17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성공한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자를 만약에 유학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유학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학을 시키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즘 용어가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말을 그때그때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수준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공산주의면서 사회주의면서 권위주의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주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 이건 사회주의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좀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권위주의는 뭐냐? 권위주의는 일부 집단이 독재적 힘을 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걸 권위주의라는데,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약간 변태성으로 가가지고 어떤 스탈린,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독재 체제를 갖춤으로 인해서 하나의 권위주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 대신 권위주의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칭해서 사회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가 도대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고 지금 몰락을 했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이 있죠.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좌파로서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 1945년 일본이 패전되고 나서 일본 공산당은 그 전부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군 GHQ 그러니까 미 군정과 의견이 맞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일본 공산당 간부에 대해서 미군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 공산당이 또 이게 주장하는 바가 미국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명칭을 하고 천황제를 타도하고 인민공화정부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일본 공산당이 처음에는 미군과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다가 미국이 1948년에 로얄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로얄 선언은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2차 대전은 끝났고 앞으로는 소련 공산주의권과 대결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방침을 바꾼 게 바로 로얄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을 비군사화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극동아시아에서 소련과 대적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을 비군사화하면 안 된다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공산당과 공산당에 대해서 견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로얄 선언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공산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민포럼, 그러니까 공산당 정보국이죠. 공산당들이 9개국 공산당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공산당 정보국인데 코민포럼에서 일본 공산당을 비판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HQ를 해방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민포럼하고 일본 공산당 주류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본 공산당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서 계속 공산당 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는 소련과 공산당의 주장을 하다가 일본 공산당 주류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일본 공산당 내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일본 공산당은 외부 세력 영향과 조직 내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서 거의 이 의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극자 모험주의 그리고 조직 내 민주주의 부족 이렇게 해서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당선을 지금 축하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일본 정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금권 정치, 파벌 정치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제 자민당 총재였는데 불출마를 선언했죠. 왜 불출마를 선언했느냐? 기시다파 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금권 정치를 없애려고 정치자금법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혁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벌 해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총리도 되지만 기시다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의식해서 일본 정치를 앞으로 선진화시킨다고 해서 본인은 이번에 총재에 참가하지 않은 거죠. 총재 선거에. 하여튼 일본 정치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경유착 금권 정치가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본 공산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분열은 했지만 돈에서만은 깨끗했다. 그래서 일본 아주 소수민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일본 공산당은 강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당원들의 당비로만 정치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민당 그리고 민주당도 하지 못한 어떤 클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공산당과 일본의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 단체로 일본 사회당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당은 1945년에 창당을 했는데 자민당과 같이 일본의 양대 지주였죠. 그래서 한때는 거의 자민당의 2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도저히 사회당으로 안 돼서 사회민주당으로 개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당세가 몰락을 해서 현재는 당초 많을 때는 176명까지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중의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중의원이 1명이죠. 참여원도 1명이지만 이 정도로 일본 사회당이 몰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회당 몰락은 왜 몰락을 했느냐? 일본 사회당은 정치성이 강했다는 거죠. 호혼 평화주의, 비주장 중립론 이걸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이슈에 사사건건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 자민당과 대적을 하다가 결국 이런 사회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독일 사민당과 많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일본보다 과거 나치 시절에 격렬한 파시즘 운동과 나치 체제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은 결코 급진주의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 나치가 민중주의적 대중운동으로 급진 그런 성격이 있어서 나치 정권이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3인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3인당은 달랐죠. 일본 3인당은 급진적인 성격으로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하려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독일 3인당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치 노선이 정치 현안보다도 평등 복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독일 3인당이 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혁신 대립에 일본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냉전의 산물로 보수 혁신이 대립했죠. 그래서 한때는 일본도 이 사회당이 세력이 강화됐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전교조 같은 일본의 교사 단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보수 혁신 대립에서 일본은 지금 완전히 그런 굴레에서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 혁신 대립에서도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스탠스를 지켰느냐 이거죠. 한국과의 스탠스에서 일본은 보수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도 한국과의 계속적인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관계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일본이 북한에 편향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회당이 득세하던 시절에 1조 우호 운동이라죠. 여기서 1조는 조는 여기서 북한을 쓰시면 조선, 북한을 뜻하는 거죠. 귀국 운동이라고 북송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송선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제일교포가 북한으로 건너갔죠. 이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일본 사회당과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북 관계가 또 상당히 돈독했죠. 가장 최근에 일북 관계가 돈독한 게 바로 3당 공동선언이었습니다. 1990년에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부대표하고 사회당의 다나베 마코토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죠. 그런데 그때 이 회 3당 공동선언을 주도한 게 바로 일본 사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당은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당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중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시면 가장 3년 전에 중의원 총선거 결과죠. 사회당은 한석입니다. 중의원이. 지금 여기는 지금 중의원만 써져 있는데 자민당은 261석인데 공산당 10석, 입헌민주당 96. 결국 일본에서 공산당, 사회당, 그러니까 범사회주의 계열이 거의 일본에서는 몰락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들의 입장과 몰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시아로 눈을 돌려가지고 아시아의 대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